2차 전지가 됐던 뭐 조선업이 됐던 원자력이 됐던 이런 산업들이 지금은 수주 베이스로 이제 주가는 그냥 랠리를 단기적으로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실제적으로는 이게 좀 호흡이 긴 비즈니스들이잖아요. 그러면 그 수주의 어떤 사이클이 끝났을 때 과연 이 기업들이 그 프로젝트에서 정말 높은 현금 창출을 과거로 다 하는 구조로 지금 계약들이 맺어지는가를 봐야 되는데 그 대부분의 산업들의 경쟁자는 중국 기업들이고 솔직히 제조가 들어가는 산업에서 저는 중국 대비해서 글로벌 경쟁력 있기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미중 관계가 좀 안 좋아서 기회 삼아. 네, 근데 그걸로 비즈니스를 장기적으로 플래닝하는 거는 저는 그거는 아닌 것 같고 그래서 단기적으로 한국 기업들이 중국에 좀 치이던 거에 좀 숨쉴 틈이 있는 거는 맞지만 그거는 회사의 경쟁력은 아닌 거잖아요. 만약에 미중 관계가 좋다면 그럼 정말 경쟁력이 있는가라고 했을 때 그게 아니라면 한국이란 시장이 해외 투자자들이 봤을 때 그렇게 매력적일까? 믿을 수 있는 정직한 보험 전문가가 객관적으로 점검해서 최적의 솔루션으로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마이보험 체크를 소개합니다. 마이보험 체크는 보험 가입자의 이익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35개의 손해보험, 생명보험사를 비교해서 보험료는 저렴하게 가입 보장은 크게 가입할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특히 기존에 가입하셨던 보험료가 너무 올라서 걱정이셨던 분들 이번 기회에 상담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양심적인 보험 전문가들이 가입된 보험 전체를 정확하게 분석을 한 다음에 고객 상황에 맞게 맞춤형으로 보험을 리모델링 해드리거든요. 마이보험 체크에 연락하셔서 무료로 상담 받으시고 합리적인 보험 설계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상담 신청하실 때 경제적 본능 방송 보고 신청했다고 꼭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CBS 경제연구실 윤진아 기자입니다. 한동안 에브리싱 랠리더니 빅쇼트인가 조정인가 걱정을 하는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또 환율 때문에 걱정들이 많습니다. 거시경제가 뭐 하나 정리된 거 없는 변수투성이 같은데요. K프리덤 자산운용 박정임 대표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지난 10월과는 전혀 다른 11월이다. 걸핏하면 이제 검은 뭐 이런 게 붙었던 11월 시장을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올해가 그 이제 시장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대부분 뭐 이렇게 사이클이나 이런 것들을 일반화하려는 경향이 이제 투자자들은 많이 있잖아요. 그래야 편하니까. 네. 예, 근데 지금 특히 올해나 이제 최근은 그게 더 어려워진 게 AI라는 이제 뭐 과거부터 있었지만 이게 본격화되는 게 인류 역사상 처음 시작되면서 사실은 뭐 어떤 거를 예상하려고 하는 것 자체가 조금 의미가 없는 시대인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오전에도 지금 새벽에 엔비디아 실적 나온 것만 봐도 사람들이 설마 했는데 이제 2025년, 26년 그러니까 half trillion 달러니까는 뭐 5천억 달러 정도 매출이 이미 다 시큐어가 됐다라고 이제 자신 있게 던지는 걸 보면서 아마 뭐 이제는 AI 버블에 대한 이야기도 조금 잦아들 것 같고 당분간은 또 그래서 시장은 결국은 실적 중심으로 가지 않을까. 엔비디아 같이 덩치가 큰 회사가 오늘 이제 실적 나오면서 시간에 오르고 하는 거를 보면 결국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의심을 조금은 이제 다시 내려놓고 또 다시 실적 중심, 기업 펀더멘탈 중심으로 좀 포커스가 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그런데 실적 중심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AI 네. 이슈가 계속 궁금한 게 그렇다고 해서 엔비디아가 실적이 안 좋았던 적은 없었거든요. 네,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떨어지는 일이 있었던 거는 시장이 이 상황을 어떻게 보냐 말씀하셨던 대로 과거에 경험하지 못했던 것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실적이 좋아도 의심되고 네네. 공포에 좀 절여 있고 약간 그렇다고 보면 되는 건가요? 네, 그래서 이게 이렇게 큰 회사가 그 높은 성장 베이스에서 또 얼마나 성장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한 좀 의심들이 있었던 것 같은데 이제 저는 뭐 나중에 반도체에서 좀 더 얘기를 하겠지만 지금 AI 시대에서 지금 지난 2, 3년은 사실 학습이라는 거 중심의 시장이었던 거고 어떻게 보면 우리가 뭐 엣지 디바이스나 이런 것들은 아직 시작도 안 했잖아요. 뭐 에이전트나 이런 것도 말은 많이 나오지만 사실 우리가 스마트폰이 처음에 세상에 나와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사용을 하게 되기까지는 꽤 많은 시간이 걸렸잖아요. 경쟁도 생겨서 더 낮은 가격의 제품이나 서비스가 나와야 되고 이제 그런 과정은 아직 시작도 안 한 단계이고 뭐 큰 인프라스트럭처 측면의 인프라 측면에서 보더라도 지금 학습 중심의 인프라가 깔린 상태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추론이 시작이
아주 초기 단계에 있기 때문에 사실은 그런 인프라 측면에서도 학습에서 추론 가는 과정, 그리고 추론은 애플리케이션이 워낙 다양할 거고, 그다음에 거기서 더 나가서 이런 엣지 디바이스까지 오는 과정은 아직은 꽤 초기에 있고, 그 과정에서 버블인 기업들은 저는 뭐 이미 있고 앞으로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지만, 뭐 예를 들면 스마트폰도 애플이 첫 번째 회사는 아니었잖아요. 그렇죠. 항상 승자의 저주라는 게 좀 있고, 노키아 잘 있나요? 뭐 네. 옛날에 네. 블랙베리 이런 것도 블랙베리 있었고, 그죠? 있었죠. 그래서 모토로라 이런 것들이 있어서 이제 최종 애플리케이션에서 누가 승자가 될지 뭐 이런 거는 아무도 예측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하지만, 이제 그 단계로 가는 과정에 큰 예를 들어 옛날에 철도를 놓는 것 같은 인프라라던가 처음 인터넷이 세상에 생겨났을 때 인프라라던가 그런 거를 지금 글로벌하게 짓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거는 굉장히 초기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기업들이 실적으로 이게 버블이 아니었어라는 거를 이제 보여주는 과정이 계속 생기면 이제 시장도 그 버블인 기업들과 그렇지 않은 기업들을 찾아낼 거고, 그래서 AI 자체는 저는 버블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근데 거기서 기업들 중에는 당연히 과거의 인터넷 버블처럼 있을 거고, 근데 지금은 사실 자본 지출을 하는 회사들이 기본적으로 과거와는 다르게 재무 상태가 굉장히 좋고 기존 비즈니스에서 계속해서 현금 창출을 하는 기업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뭐 혹시나 크고 작은 버블이 여기저기서 AI 인프라가 빌드아웃되는 과정에서 생기더라도 시스템 전체에 주는 충격이 이렇게 기업들 자체가 돈 있는 기업들이 쓰는 거라서 좀 과거랑은 다른 버블이지 않을까, 있더라고 해도 그렇게 알겠습니다. 보고 있습니다. AI 버블론이라는 큰 주제와 관련해서는 네, 그렇게 좀 회의적으로 보시는 것을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은데, 근데 사실 그 AI 뭐랄까요, 다 같이 환호하는 그런 분위기에서 다 같이 자산이 상승하는 효과가 있었잖아요. 에브리싱 랠리라고 해서. 네네. 그런데 그게 약간 이제 주춤하는 상황이고, 이 주춤하는 건 뭐지 하는 와중에 가장 지금 한국 투자자들을 공포에 질리게 하는 것 중 하나는 환율이거든요. 왜냐하면 미장에 투자하신 분들이야 뭐 약간 기쁠 수 그렇죠. 있겠습니다만, 지금 5,000피를 앞두고 있는 국내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이 환율 이슈가 좀 그래요. 외국인들이 던지고 있다라는 게 특히나 공포스러울 것 같거든요. 이유가 뭐라고 보세요? 환율 이렇게 원화 가치가 떨어지는 이 상황? 네, 근데 사실 외국인 투자자들에 대해서 한국에서는 좀 되게 일반화해서 아까 마찬가지로 좀 일반화해서 그들을 정의하려는 경향이 있는데, 한 묶음이 아니다. 그래서 저희가 미국에서도 일했고 홍콩에서도 일했고 다양한 이제 해외 자산운용사들 고객으로 두고 일을 했었는데, 그 중에도 되게 패스트머니도 있고 정말 장기 투자하시는 분들도 있고, 제가 예를 들어 뉴욕에서 제 고객이셨던 한 이머징 마켓 펀드 같은 경우는 그때 20년 전, 10년 전 멤버들이 아직도 일하고 계시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 투자했던 한국 기업들을 아직도 투자를 하고 계세요. 장기 투자란 이런 것이다. 정말 장기 투자. 그래서 제가 이제 그게 그냥 뮤추얼 펀드니까 어떤 기업들의 투자고인지를 볼 수 있어서 이렇게 제가 보면서도 참 한결같다인데, 예를 들면 그런 운용사들도 옛날부터 한국의 금융지주에 오래 투자를 하셨는데, 사실 한국에서 한국 금융주주에 그렇게 20년 투자한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 또 해외 투자자라고 다 그렇게 하는 건 아니듯이, 근데 그분들은 결국 기다린 거에 지금 뭐 연평균 수익률하면 굉장히 좋게 이제 혜택을 보신 거잖아요. 그래서 해외 투자자들이 패스트머니들이 분명히 있고 환율이나 이런 걸로 트레이딩 하는 것들도 있긴 하겠지만, 또 해외 투자자들 중에도 그렇게 장기 투자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하는 곳들도 있기 때문에, 이거를 뭐 외국인들이 던지고 이렇게 좀 일반화해서 이야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근데 환율과 관련해서는 사실 일본을 보면 이제 일본과 한국의 인구 구조가 뭐 거의 유사한 방향으로 가고 있고, 고령화 쪽으로. 그리고 고령화이고 젊은 층이 없고 이런 그런 경제 구조를 가진 나라에서는 사실은 소비나 이런 것들이 일어나기가 어렵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나라에 있는 기업들도 해외 투자와 해외에서 더 어쨌든 본인들의 자본을 일을 시켜서 더 높은 수익을 올리려면 이제 인구 구조가 점점 고령화되는 곳에 계속 자본이 머무르기보다는 성장이 있는 곳으로 가게 되는데, 그래서 일본도 보시면은 사실은 얘는 계속 절하돼 왔죠. 근데 일본 주식시장 계속 좋았잖아요. 그래서 왜냐하면
꼭 그 나라의 경제 구조와 주식 시장이 항상 같이 가지는 않는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나라의 기업들 중에 특히 상장된 기업들이 해외에 나가서 돈을 많이 벌어 온다면 성장의 어떤 그러니까 수출이나 뭐 수출이 됐던 직접 해외 M&A를 하던 뭔가를 해서 그 기업들은 계속 성장할 수 있겠죠. 그래서 주식 시장은 그 성장을 반영할 거겠지만 그게 꼭 그 나라의 뭐 경제 구조 이런 건 아닐 텐데 사실은 한국의 기업들이 해외에 나가서 벌어오는 그런 그 자본의 힘이 실제 국가 경제에도 반영이 되거나 혹은 국가의 어떤 가계의 자산 구조에 반영이 되려면 저는 더 중요한 게 한국의 많은 연금, 그러니까 뭐 개인연금이나 퇴직연금 같은 것들이 지금 거의 대부분 이제 원금 보장형에 들어가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주식시장에 투자가 되어 있다면 그 국내 소비나 이런 게 별로 처음엔 안 좋. 그러니까 이게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인데 기업들이 해외에 나가서 벌어오는 그 가치가 기업의 가치 확대가 주식시장에 반영이 되고 많은 사람들의 연금이 그 주식시장에 투자가 되어 있으면 그걸로 인한 그러니까 나라가 저성장이라서 내 소득 근로소득은 안 늘어도 나의 자본소득이 상당히 늘어날 수 있고 아하. 그게 또 소비를 진작시킬 수 있고 음. 그러면서 경제가 또 다른 축으로 발전할 수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선순환이 만들어지려면 그러니까 기업들은 알아서 기업이라는 게 원래 본질이 나에게 이윤추구죠. 그렇기 때문에 한국에서 별로 할 게 없으면 해외 나가서 할 거고 그래서 기업들은 잘 할 거고 그 기업들의 가치는 시장에 자본시장에 반영이 될 거고 그러면 그거를 가져가려면 이제 한국의 대중 가계 일반 그냥 대중의 자본의 상당 부분이 이제 미국 시장도 투자되지만 한국 시장에도 투자되어 있으면 사실은 그 선순환이 일어나게 될 거고 환율도 그러면 사실은 국내가 또 매력적인 소비 시장 같은 게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늘어난 자본력을 바탕으로 또 역으로 또 환율에 대해서도 서포트가 될 수도 있겠죠. 근데 그게 아닌 구조이면 일본처럼 두 개가 약간 디커플링 되는 트렌드가 보일 수도 있을 것 같고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일종의 그 고령 사회에 소비가 발생하지 않는 국가의 초입의 모습을 예. 보여주는 게 지금 환율이 어떤 방증이다 이렇게 예. 말씀을 해주신 거네요. 그러면 이 환율이 그러니까 원화 가치가 낮은 것 자체가 굉장히 위협적으로 느껴지는 분들도 있거든요. 왜냐면 네. 우리는 IMF 때 또 네, 호되게 그죠, 그죠. 당해봐서. 근데 예. 그때와 다른 것이 아까 말씀하셨듯이 기업이 잘 되고 또 서학개미들이 그걸 해외에 투자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네네. 이자랑 배당 소득은 또 여기서 취하게 네네. 되므로 과거와는 다르다 이런 네. 말씀들도 많이 예.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뭐 그때 90년대에는 한국 기업들이 음. 소위 장기적인 프로젝트, 장기 자산을 빌드하는 프로젝트에 단기 부채를 가져다 그러다가 쓰고 해외 부채를 가져다 쓰고 하면서 사실은 기본적인 듀레이션의 미스매칭이라는 게 있었고 네. 근데 지금은 사실은 좀 큰 기업들은 재무 상태가 상당히 좋고 물론 좀 안 좋은 기업들도 있지만 네. 뭐 지금 사실 한국의 뭐 반도체 산업을 이끄는 기업들이나 보시면은 그때와는 이제 체력이 좀 다르기 때문에 뭐 너무 그렇죠. 걱정하지 않아야 된다. 근데 이제 이게 일반 대중의 가계의 자산 구조가 됐던 기업들이 됐던 부익부 빈익비는 좀 계속 될 거라고 이 생각이 부분은 됩니다. 사실 기업이라든지 개인이 애써야 될 부분이라기보다는 구조적으로 정부 차원에서 좀 드라이브를 걸어야 될 측면도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런 것도 있는데 저는 솔직히 그냥 한국에 이게 가면 너무 깊게 가서 저는 한국의 교육 구조로 좀 가기는 하는데 너무 깊은데요. 예, 근데 너무 한국이 지금 자본지배적인 산업이 여전히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국의 경제 수준 대비 여전히 공장 짓고 해서 뭔가 고정비가 높은 산업군이 많고 더 나가면은 사실은 이제 근로기준법 같은 것도 관련해서 이게 제조업 시대에 이렇게 만들어진 법들인데 산업이 앞으로 지금 이끌고 나가는 거는 사람이 중심이고 제조업보다는 좀 다르잖아요. 그래서 제조업도 첨단 제조업. 그러다 보니까 이게 현재 한국에 있는 많은 제도들이나 어떤 그 기업들이 자본을 투하해온 방향이 지금 앞에 미래를 향해 가는 산업이랑은 조금 다른 것들이 있고 그게 기본적으로 지금 저도 해외에 저희도 투자를 많이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한국에서 글로벌하게 경쟁력 있는 기업을 찾을 수 있는 제도나 구조가 되어 있는가 그러면 좀 아니지 않나라는 생각을 저는 해외 기업에 오래 일을 했고 외국에 오래 일을 하다 온 사람으로서 좀 바뀌어야 될 부분이 제조업 구조로 돼 있던 많은 시스템과 규제나 이런 것들 좀
산업별로 다르게 적용되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알겠습니다. 해봅니다. 네네. 그리고 또 우리나라가 제조업 강국이기 때문에 사실 요즘에 각광받는 측면들을 되게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말씀하셨던 거는 그냥 제조업이 문제이라는 게 아니라 네네. 제조업이 굉장히 그 자본 투입 대비 산출이 굉장히 별로인 네네. 방식으로 운용되고 네. 있다라는 지적이신 거군요. 네. 그래서 저희가 뭐 제조업 음. 강국이라고 저는 딱히 솔직히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는 게 네. 왜냐하면 2차 전지가 됐던 뭐 조선업이 됐던 뭐 원자력이 됐던 이런 산업들이 지금은 수주 베이스로 이제 주가는 그냥 랠리를 단기적으로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실제적으로 이게 좀 호흡이 긴 비즈니스들이잖아요. 그러면 그 수주의 어떤 사이클이 끝났을 때 과연 이 기업들이 그 프로젝트에서 정말 높은 현금 창출을 과거보다 하는 구조로 지금 계약들이 맺어지는가를 봐야 되는데 저는 수익 구조를 보던 현금 흐름 수치 구조를 보던 과거 10년, 20년 전에 뭐 소위 슈퍼 사이클 있고 이랬을 때 대비 그렇게 매력적인 구조가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럼 왜 그럴까? 왜냐하면 그 대부분의 산업들의 경쟁자는 중국 기업들이고 솔직히 제조가 들어가는 산업에서 저는 중국 대비해서 글로벌 경쟁력이 있기 어렵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뭐 미중 관계가 좀 안 좋아서 기회 삼아 네, 근데 그걸로 비즈니스를 장기적으로 플래닝하는 거는 저는 아. 그거는 아닌 것 같고 그래서 단기적으로 한국 기업들이 중국에 좀 치이던 거에 좀 숨쉴 틈이 있는 거는 맞지만 그거는 회사의 경쟁력은 아닌 거잖아요. 사실 그 산업의 경쟁력은 그거는 네네. 대외적인 영향으로 내가 잠시 네네. 혜택을 보는 거지. 그래서 기존에 한국이 계속 해온 그런 제조 베이스 기업들이 과연 자체적으로 만약에 미중 관계가 좋다면 그럼 정말 경쟁력이 있는가라고 했을 때 그게 아니라면 한국이란 시장이 해외 투자자들이 봤을 때 그렇게 매력적일까? 심지어 국내 투자자들에게도 매력적일까? 그거는 조금 저는 현재 단계에서는 그렇게 매력적이진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그렇군요. 한국에서 장기 투자할 기업 찾는 게 되게 쉽지가 않습니다. 네. 지금 그래서 이게 결국 환율이랑도 쭉 연결된 얘기군요. 그럴 수도 있을 이런 거. 예. 일종의 뭐랄까요? 굉장한 근본적인 구조가 고쳐지지 않는다면 원화 가치 하락은 네. 방어할 수 없다. 그렇다면 혹시 그 투자하시는 그 결정하는 과정에서 환율 폭이 막 이렇게 변동을 할 때 그래도 이 구간 안에 있으면 그래도 결정을 하기에 그렇게 나쁘지 않다라고 보시는 구간 같은 게 혹시 있어요? 근데 저는 네. 그래서 한국에서 제가 투자하는 기업들은 상당 부분이 네. 매출이 달러로 일어나는 기업들 그것 때문에 그 기업들을 찾은 게 아닌데 네. 경쟁력이 있는 기업들을 찾다 보니까 조건 중에 좀 글로벌 고객사들 다변화된 고객사들 들고 이런 식으로 조금 찾게 되다 보니까 그러니까 찾게 되는 건 아니고요. 일단은 코어 경쟁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 경쟁력 덕분에 이 회사가 결국은 굉장히 다양한 글로벌하게 글로벌 고객사들을 가지고 있는지가 중요해졌는데 그렇겠네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도 그냥 경쟁력 때문에 찾은 기업들인데 나중에 환율 많이 움직일 때 근데 우리가 투자하는 기업들의 실제 매출 베이스가 어떤가 보니까 저 같은 경우는 달러 베이스 매출 일으키는 곳들이 상당히 많게 된 게 그렇게 찾은 건 아닌데 결론적으로 결국 그래서 경쟁력이 글로벌 경쟁력을 가진 기업들은 사실은 이런 거의 흐름에 그렇게 영향을 받게 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코스피 투자자들 입장에서도 사실 비슷할 것 같거든요. 뭐 달러를 많이 창출하는 기업들에 상당히 많은 투자자들이 몰려 있거든요. 꼭 굳이 해외 주식을 그죠. 갖고 있지 예. 않더라도 그럼 환율이 이렇게 변동성이 클 때는 방어를 어떻게 하지?라고 했을 때 그것도 하나의 팁이 될 수 있겠네요. 예, 꼭 그죠. 그게 그래서 사람들은 그 최종적인 나의 가격에 대해서만 보시는데 그쵸. 내가 투자하는 기업이 달러로 돈을 잘 벌어주고 있으면 그래서 아까 다시 말씀드린 대로 나의 연금이나 이런 기본적인 네. 자산군이 한국의 기업들 중에 그런 기업들에 많이 투자가 되어 있으면 결국은 뭐 선순환이 일어날 수도 그쵸. 있는 게 아닐까. 내 주식이 오르면 또 부의 효과라고 그래서 그죠. 돈을 번 것 같아 하면서 네. 제가 또 국내에서 또 소비를 하고 네, 그러면 그죠. 또 해외에 있는 기업들이 저 나라 좀 역동적인 것 네. 같아 라면서 또 투자를 하고 이런 과정까지를 좀 내다봐야 된다. 그죠. 그런 뭐 국내 말씀이시군요. 소비 최근에 중국 같은 경우도 지금 중국 소비가 꽤 침체돼 있다가 이번에 3분기에 글로벌 뭐 뷰티 회사들 실적 발표를 보면 중국 소비가 안정화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 이유 중에 하나로 중국 주식시장을 들거든요. 네. 그러니까 한국도 마찬가지로 해외에서 돈 많이 벌어오는 기업들 중심으로 투자를 했더라도 내가 은행에 둔 게 아니라 투자를 해왔으면
내부에 효과가 생기고 만약에 그걸로 소비를 하게 되면 또 국내에만 노출이 되어 있는 기업들이지만 소비재 기업들도 또 그렇죠. 실적이 좋아질 테니까 음. 그 선순환을 만들려면 사실 많은 분들이 시장에 참여를 해야 되고 그래서 지금 뭐 정부가 어쨌든 다양한 방법으로 그쵸. 그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주식시장으로 자본을 유도하는 거는 저는 굉장히 좋은 시도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뭐 5,000p 얘기하는데 또 최근에는 5,000이라는 숫자에 너무 집착하지 말아라. 부담된다 정부가 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만 5,000은 어떻게 보면 상징적인 네, 숫자겠죠. 그쵸. 네. 말씀하신 자본이 많이 가야 된다라는 걸 텐데요. 근데 외국인들은 그래도 판 거란 말이에요. 네. 근데 그게 이제 차익 실현 뭐 워낙에 많이 올랐으니까 그동안 우리나라가 거의 올해는 코스피가 압도적으로 많이 올랐잖아요. 네네. 차익 실현이라고 칩시다. 그런데 그때 국내 이제 개미들이 항상 이제 이땐 기회야, 박앤세일이야 이러면서 또 막 많이 받쳐주고 그랬단 말이에요. 이 지금 과정은 혹시 괜찮은 건가요? 네, 저는 뭐 대상이 뭐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좋은 기업들에 대해서 뭐 해외 패스트 머니들이 연말 북 클로징 해야 되고 뭐 예를 들어 그런 이유 때문에 파는 거라면 그거는 뭐 펀더멘탈 때문에 파는 게 아니니까 오히려 기초 체력은 예, 괜찮으니까. 그래서 제가 사실 요즘에 이렇게 많이 이런 세미나나 다니면은 뭐 일반화할 수는 없지만 많이 듣는 질문 중에 하나가 뭐 어떤 기업들 주식을 너무 일찍 판 거에 대해서 다들 이제 보통 사고 나서 빠질 때보다 팔고 나서 오르면 이렇게 심리적으로 그럼요. 그게 더 있으신데 타격이 있죠. 그래서 다들 새로 사고 싶어 하시는 분들도 많으셔가지고 오히려 뭐 그런 분들한테는 누군가가 팔아줘서 가격의 하방 압력이 있어서 더 뭐 낮은 밸류에이션을 사실 수 있으면 좋은 기회로 보실 수 기회가 될 있겠죠. 수도 예. 있다. 그럼 그거 하나 그 와중에 여쭤보고 싶은데 그런 후회를 되게 많이 하시거든요. 아, 그때 팔지 말고 좀만 네, 버틸 그죠. 걸. 그런데 지금 말씀하셨던 가운데 기업은 네. 잘 보고 판단해야겠다라고 하셨지만 팔았는데 올라간 상태라도 그 기업이 괜찮다면 네네. 마음을 다잡고 네네. 다시 한번 트라이 하는 것도 괜찮다. 그죠. 그 기업의 리서치가 제대로 되어 있으시고, 예. 그러니까 팔았을 때 왜 팔았는지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기업이 대부분은 2배, 3배 올랐으니까 팔아야지이신데 그렇죠. 만약에 뭐 지난 20년 동안에 엔비디아가 그래서 팔았던 분들 어우. 예. 근데 네. 예를 들어 엔비디아 같은 경우 중간에 파셨어도 이게 완전 다른 세상에 다른 거구나. 이래서 뭐 리서치를 하셨을 때 훨씬 업사이드가 많네 해서 다시 또 사신 분들은 충분히 수익을 거두셨을 테니까 네네. 예, 그거는 결국은 내가 그 기업을 얼마나 잘 알고 그 산업을 얼마나 잘 아냐로 귀결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애초에 그러니까 판 이유가 예, 이게 너무 과대평가돼 있다거나 뭐 회사가 이제 경쟁력이 바뀌었다거나 이래서 판 게 아니라 그냥 단순히 올라서 판 거는 나는 원래 2배 먹고 그 할 행위 자체를 생각이었어. 잘못하신 거기 때문에 아. 예, 근데 이제 지금이라도 늦지 않아서 내가 열심히 공부를 해서 내가 그때 실수를 했구나. 그러니까 뭐 투자는 그 경험이 또 배우는 과정이고 해서 근데 훨씬 더 업사이드가 있을 것 같다라고 판단을 해서 다시 사시는 거는 펀더멘탈에 근거하다면 예, 그거는 뭐 그 기업의 기본적인 그 기초 체력이라든지 이런 것을 살펴보고 다시 한번 들어가는 것도 괜찮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워낙에 요즘에 그런 후회를 하고 계신 분들이 많다. 네, 그래서 저도 다녀요. 많더라고요. 이런 기준을 갖고 가시면 네. 된다라는 걸 한번 짚어드리고요.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금리 얘기도 좀 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금리가 아무래도 내려가면, 그러니까 미국부터 시작을 하겠죠. 12월에 이제 금리 결정이 있는데요. 뭐 트럼프는 당연히 인하를 하라고 소리 높여 부르짖고 있고, 과연 그런데 금리가 내려갈 것이냐를 두고 요즘에 약간 설왕설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또 우리 시장까지, 우리 국내 또 경제까지 쭉쭉 연결이 될 텐데요. 대표님 지금 미국 상황 어떻게 보시는지부터 한번. 네, 저는 뭐 제가 금리와 시장을 예측할 능력이 있으면 여기 안 있을 거기 때문에 예, 그거에 대한 능력은 없는데, 근데 솔직히 금리나 이런 거는 그냥 경제 사이클 맞춰서 경기 사이클 맞춰서 가는 순환적인 거고 장기 투자할 때는 사실은 의미는 있는데 그렇게 의미가 있진 않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제가 2007년 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뉴욕 한복판에서 일하면서 정말 최악의 경기 때 어떻게 되는지를 직접 거기서 경험을 했던 사람으로서 빅쇼트란 이런 것이다. 예, 그죠. 근데 그때 그런 안 좋은 상황이 리세션이 있는 거를 저는 개인적으로 장기 투자 입장에서 되게
선호해요. 경기 침체가 있는 네, 것을 왜냐면 장기 투자 입장에서 선호한다. 네, 왜냐하면 그때는 이제 제가 맞게 선택을 했다면 강한 기업들이 그 다음에 사이클이 다시 왔을 때 훨씬 더 강해지고 아. 이제 소위 말하는 좀비 기업들이 필터링 아웃돼서 시스템에서 아. 나가는 한 번씩의 그런 필터링이 저는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청소하는 기간이다. 예, 그래서 그래야 장기적으로 이게 이렇게 좀 건전하게 경제가 계속 발전을 할 수 있는데 지금 사실은 지난 뭐 십몇 년간 금리가 지난 십몇 년 아니지만 코로나 직전에 10년간 금리가 좀 계속 낮은 상태에서 좀비 기업들이 되게 많이 생겨났었고 그 이후에 금리가 올라갔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시장의 유동성이 너무 많다 보니까 네. 여전히 좀 그런 경우들이 많은 좀비 것 기업들은 같아서 여전히 살아있는 것 예, 같아서. 근데 이제 그 상태에서 지금 또 금리가 내려가니까 이게 그게 결국은 미국이 너무 부채를 과도하게 하면서 계속 뭐 찍어내서 연명하고 있는 한 거죠, 건데 한마디로. 근데 그러한 이제 AI와는 별개로 그런 거에 이제 문제가 터질 것이다라는 얘기는 계속 나오는데 네, 제가 맞습니다. 되게 재밌게 얘기하는 그 영어 문구가 그러니까 뭐 한국말로도 있지만 어쨌든 버블은 터질 때까지 버블이 아니라고. 근데 그게 참 오래 지속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상태에서 뭐 근데 지금 뭐 추이는 금리가 내려가는 방향 같은데 근데 솔직히 금리가 내려갈 때 시장이 어떻게 가냐에 대해서는 그때 언론과 또 시장의 좀 큰 참여자들이 추이를 단기적으로 만든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언론? 누군가는 왜냐하면 누군가는 금리가 내려갈 때 이제 금리가 내려가니까 주식 사야 되고 성장주 사야 되고 뭐 이렇게 해서 이제 시장을 좋게 얘기하는 리포트도 있을 거고 또 어떤 곳은 지금 경기가 그 정도로 안 좋은가 봐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것들도 있을 거고 그래서 그때마다 시장이 가고 싶은 방향에 맞춰서 그냥 해석을 하시는 것 같아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예. 금리를 인상한다는 뉴스가 뭐 예를 들면 좋은 뉴스인데 시장은 나쁜 뉴스로 받아들일 때가 있고 또 나쁜 뉴스인데 시장은 예, 좋은 뉴스로 그래서 받아들일 때도 있고. 그게 결국 항상 그 고용과 인플레이션 상태에서 그 조율에 따라서 금리가 어떻게 적절히 이거를 균형 있게 해나가느냐가 중앙은행의 역할이고 그 중앙은행의 역할이 이제 좀 잘못됐을 때 단기적으로 변동성이 클 수는 있겠으나 그냥 전반적으로 지금 진행되는 거를 보면 저는 뭐 그렇게 걱정할 만큼은 아닐 것 같고 근데 뭐 이론적으로는 사실 금리가 떨어지면 성장 기업들에게는 좋죠. 예. 돈이 풀리니까. 예, 그래서 뭐 성장 기업들의 밸류에이션을 저희가 할 때도 성장 기업들은 나중에 현금이 많이 나오는 거고 그래서 할인율이 낮아지면 그거에 대한 가치가 훨씬 현재 가치가 높게 평가가 되고 하니까 뭐 네. 그렇게 테크니컬하게는 주식시장에 좋을 수밖에 없긴 한데 이제 또 한 가지는 뭐 이거는 저도 정답을 모르는 건데 AI가 가져올 그 자연적인 디플레이션 영향이 얼마나 될지가 저는 되게 궁금하거든요. 자연적인 디플레이션이라고 예, 그죠. 하면 예를 들면 테크놀로지는 뭐 AI가 아니더라도 테크놀로지는 계속해서 디플레이션 영향을 주잖아요. 예, 그 생각해 보시면 지금 뭐 옷 가격이랑 10년 전에 옷 가격이랑 그게 생산성이 높아져서 고용이 떨어진다는 의미인가요? 뭐 저는 생산성이 높아진 것도 있지만 예를 들어 유통 마진이 그죠. 그 이커머스라는 게 나타나면서 그렇군요. 그리고 이커머스라는 걸 통해서 우리가 가격 비교를 할 수 있게 됐잖아요. 소비자들이.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하면서 사실은 뭐 유통 마진 측면에서가 됐던 어떤 그런 광고나 이런 데에 들어가는 것이 됐던 이런 거를 되게 최소화하면서 누군가 결국 최대 수혜자는 소비자가 되긴 되는 했지만 거군요. 10년 동안 뭐 우리가 먹는 거 물가는 올라갔는데 예를 들면 네. 옷이나 이런 것들은 별로 안 올라갔잖아요. 지금 사실 뭐 메이드 인 차이나 뭐 소위 말하는 쉬인, 테무 이런 데서 네, 그렇죠. 옷 쇼핑하시면 네네. 10년 전보다 훨씬 싸게 쇼핑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이 테크놀로지가 만들어내는 디플레이션 영향이 계속해서 있어 왔는데 네. 자연적인 디플레이션 영향이 근데 가격이 낮아지는 예, 건. 근데 AI는 과연 그걸 얼마나 만들어낼 것인가 저희 이게 조금 아무도 무시무시하네요. 모르는데 예, 그래서 그렇게 생각했으면 금리를 결정하는 역할 중에 그 변수 중에 이 AI라는 게 얼마나 반영이 돼서 금리라는 게 지금 결정이 될까? 왜냐하면 AI가
만들어가는 디플레이션 영향이 생각보다 훨씬 빠르고 훨씬 크게 나타날 수 있잖아요. 그럴 가능성을 네, 배제했었다. 그랬는데 금리 결정이 만약에 그런 게 반영이 안 되고 됐을 때는 또 이슈가 생길 수도 있겠죠. 그래서 사실 정답이 없는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는 거고 저희는 이제 그런 것들까지 보면서 하는데 기업들 입장에서 보면 지금 뭐 미국에서는 공대 나온 사회 초년생들 지금 취직이 안 된다고 하잖아요. 엔트리 레벨 안 뽑으니까. 네. 그 시장에서 우리가 지금 뭐 예를 들어 고용 수치나 이런 것들 지금 다 어떻게 박아야 될까? 그러니까 저는 그냥 오히려 요즘에는 정답보다는 계속해서 새로운 질문을 많이 던지면서 시장을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네요. 그러니까 네. 과거에 우리가 고용 지표 보고 네. 금리 지표 보고 금리 변수는 어떻게 될 건가라고 과거의 방식대로 생각하기에는 AI와 관련한 변화가 너무 세다. 네. 그렇다면 말씀드렸듯이 금리라는 것이 정책적으로 큰 변수가 되지 않을 시대가 온다라고 보는 것도 그럴 수도 2.5 요 정도 가지고 뭐가 되겠어? 뭐 네. 이런 느낌으로. 그것도 있고 오히려 개별 기업에 대해서 리서치를 더 많이 해야 되는 시대가 온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저희만 해도 네. 3년 전에 이 회사를 창업할 때만 해도 회사가 어느 정도 크면 뭐 애널리스트를 더 뽑아서 리서치를 강화해야 했는데 이제 그 사이에 챗GPT나 이런 게 생겨났잖아요. 네. 사람을 뽑지 않고도 업무의 매출을 더 그러니까 저희의 수익을 더 올릴 수 있는 수단이 너무 많이 생겨나고 그러니까 기업들이 어떻게 AI를 잘 활용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AI의 인프라를 만들어 나가는 기업들 얘기를 아까 했다면 그냥 일반 기업들도 AI라는 걸 그러면 최종적으로 어떻게 잘 활용을 해서 그렇죠. 그 회사의 투자자들에게는 어떤 리턴을 가져다 줄 수 있는지는 옛날이랑은 저는 굉장히 다른 그림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AI 그런 역할을 할 AI 에이전시가 아직 본격화되지도 않은 시대인데 이미 그런 걸 네, 대표님이 그죠. 느끼고 있다면 그런 것이 활발해진 시대는 어떤 세계일까? 네, 그죠. 그럼 경제 구조가 완전히 바뀌네요. 바뀌고 그래서 되게 어려운 시장이 돼가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 환율, 금리 이런 걸 막 여쭤봤는데 그것이 실제로 그렇게 큰 변수가 될까라는 생각을 계속 네. 들게 만들어 주시네요, 네, 대표님께서. 그래서 과연 우리의 경제적 조건을 결정짓는 진정한 변수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는 네네. 시간이 됐던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보도록 할게요. K프리덤 자산운용 박정임 대표와 얘기 나눴습니다. 저는 윤진아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